대한민국과 건국 대통령의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육혁명입니다. 구한말 기울어가는 한반도를 찾아왔던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정탐꾼이었던 혼마 규스케입니다. 그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 혼마 규스케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에는 희한한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일출 때부터 일몰 때까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바닥에 누워서 담배만 피고 있는 족속. 그런데 대부분의 재상가들은 일도 안 하는 그 족속이라고 썼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은 양반 종족이다. 양반을 한 부족으로 일본 사람이 오해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 양반가에 속한 상놈들은 정말 비참하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선에서는 중류 이상의 양반은 모두 하인이라고 하는 자를 데리고 있다. 이들은 봉급을 받고 노예가 된 것도 아니다. 대부분 돈을 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일단 하인이 되면 자자손손 영구히 주인 집의 천한 일에 복종하고 개나 말과 같이 일을 해야 한다. 장가를 가도 자식을 결혼시켜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일하거나 쉬거나 말하거나 침묵하는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이 할 수가 없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밥을 계속 먹을 수도 없다. 추워도 옷을 껴입을 수가 없다. 만사를 주인집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단 하인이 된 자는 하늘로부터 받은 정신을 주인집에 바치고 개나 말과 같은 지경에 떨어져도 참담한 슬픈 눈으로 눈물을 머금고 일생을 마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평생 대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자손손으로 하여금 이러한 기막힌 운명에 빠지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이들은 불쌍한 백성이다. 일본 정탐꾼의 눈에 비친 양반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부자였습니다. 반면에 상놈, 아래껏 천민, 하인들, 그 슬픈 눈에 눈물을 머금고 있는 자자손손 비참한 운명을 물려주어야 하는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에는 양반과 상놈의 신분 차별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미국 선교사였던 제이콥 로버트 무스의 기록이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 처음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한국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한국인들에게 참 이상한 습관이 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딸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 딸아이가 재롱 부리고 애교를 떨 때 아빠들이 거기 흠뻑 빠져서 흔히 딸 바보라고 부르는 참 그런 아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은 그렇게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오히려 슬퍼하면서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준다. 제이콥 로버트 무스가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름이냐면요, 영어로 하면 sorrowful. sorrowful을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슬픔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sorrowful이란 이름이 너무나 흔하다라고 적었어요. 그 sorrowful이 뭐냐면 섭섭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기를 다 같이 기대했는데 여자가 태어나서 너무나 섭섭하다는 얘기입니다. 종종 sorrowful의 의미를 갖는 섭섭이로 부르기도 해서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 어린 것은 자신이 가족에게 슬픔을 가져왔다고 되새길 수도 있다. 부모들은 딸들을 영원한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린 나이에 딸을 팔기도 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들 팔려간 어린 아내들은 문자 그대로 시댁에 끌려간 노예들이다. 방앗간에서 식량을 준비하고 그 집안에 노비가 있었더라면 노비에게나 맡겼을 온갖 종류의 집안일을 다 맡게 된다. 여인은 단지 소녀의 연장이나 완성품에 불과하다.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 외에 다른 아무 이유 없이
이 불행한 존재들에게 가해진 멸시가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도 일평생 따라다닌다. 미국의 선교사는 남녀 차별을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신분 차별, 남녀 차별을 개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청년 이승만이 젊은 시절부터 합니다. 그래서 1901년 제국신문에 자녀를 매매하는 풍습이라는 글을 씁니다. 거기 지금의 서북지방 평안도의 한 속담을 소개하죠. 평안도에서 산모가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 낳으려고 10달을 고생했는데 딸이 태어나면 산모가 너무 절망해갖고 내가 헛고생했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럼 이웃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줘요.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은 한 해 흉년 때웠다고 치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시절에 흉년이 들면은 먹을 게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딸을 가진 부모는 딸이 있는 집안은 한 해, 1년 흉년 굶어 죽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넘어갈까요? 그 딸아이를 술집이나 방앗간이나 아니면은 일찌감치 시집을 보내는 형식으로 팔아버립니다. 딸을 팔아서 번 돈으로 한 해 흉년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말이 속담이 돼서 딸을 낳았다고 서운해하는 산모들에게 한 해 흉년 때웠다고 치시오 라고 말을 건네는 것이 아주 관습처럼 되었습니다. 1901년 제국신문에 쓴 글에서 청년 이승만이 이런 풍습은 없어져야 된다.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독립정신이란 글에는 자유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속박당한 상태에서 국민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속박당한 상태가 뭐냐? 첫째가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다. 이렇게 청년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양반 상놈 신분 차별을 철폐해야 되고 남녀의 차별도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헌을 남깁니다. 미국 흥학 신법이라는 글도 썼습니다. 그 글에는 배움에 있어서는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주로 양반, 남자만 교육시켰던 시절입니다. 상놈, 여자도 양반, 남자와 똑같이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 신분 차별 철폐, 그리고 전 국민에게 교육을 시키는 교육혁명의 꿈을 감옥에서부터 간직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할 때 자신이 감옥에서 가졌던 그 구상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1913년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학교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여지는 하와이 한인학원, 제일 한쪽 가장자리에 뒷짐을 지고 서 있는 사람이 이 하와이 한인학원의 교장 선생님 겸 국어 선생님 겸 역사 선생님 겸 성경을 가르쳤던 교목 역할을 했던 이승만입니다. 이 사진은 5,000년 우리 역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 찍는데 반만 년 기나긴 세월이 걸렸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왜 중요한 증거가 되냐면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공학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진처럼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같은 교실에서 같이 배웠습니다. 배움에 있어서는 양반 상놈,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청년 이승만의 꿈이 현실에 옮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남녀공학 학교라고 하면요. 그전에는 남자만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다가 남녀공학을 시작했으니까 남자애들이 많은데 여자애들을 몇 명 끼워 넣은 형태의 구성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여자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남자가 소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조선에서 딸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냥 어린 나이에 시집을 보내든지 팔아버리던 악습이 하와이에서도 계속됩니다. 하와이에 와 있던 우리 교민들이요. 딸을 낳으면 길거리에 버리기도 하고 그저 중국 사람,
하와이 원주민, 하와이에 사는 다른 민족들에게 어린 나이의 딸을 강제로 시집 보내기도 합니다. 이승만이 독립운동하기 전에요, 하와이를 구석구석 돌아봅니다. 길거리에 거지를 보는데 이 거지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하와이 원주민하고도 닮지 않았고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생긴 걸 보면 틀림없이 조선 아이처럼 생겼는데 조선말을 못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조선의 악습이 그대로 이어져서 딸 아이들을, 아들은 귀중하니까 키우지만 이 쓸모없는 딸아이 그냥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여자아이들, 노예처럼 팔려간 여자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학교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여학교를 만든 것이 아니고 남녀 공학을 만듭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은 교실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뛰어놀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워가야 남녀 평등 시대가 열린다. 차별을 철폐할 수 있다는 선각자적인 결단입니다. 이승만이 남녀공학 학교를 세운다 그랬으니 조선 사람이 다 반대합니다. 남녀 7세 부동석, 7살만 돼도 같은 자리에 앉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앉아서 교육시킨다 그랬으니 이건 그 당시 조선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개명했다는 미국 선교사들도 말립니다. 아니 미국에서도 남녀 차별이 있는데 조선에서 어떻게 남녀 공학 학교를 세우느냐?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이승만은 남녀 공학 학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한국 최초가 아닙니다. 아시아인, 황인종, 동양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로 미국의 유수한 대학 교수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그런데 미국 대학 교수가 된 게 아니고요, 하와이에 와서 팔려다니는 여자아이들 모으고 거기다가 남자아이들까지 받아서 세계 최고 학교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국제법 박사를 딴 대단한 스펙을 가진 이승만이요, 이 식민지 조선을 위한, 팔려가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이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우리 조선인들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대대적인 교육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이 의무교육 제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우리나라 전 국민 가운데 단 하루라도 학교에 가본 인구가 14%였습니다. 86%는 학교라는데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은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합니다. 무조건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입학하게 만듭니다. 이승만 정권이 끝마칠 무렵 학령기 아동 가운데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 비율이 96%로 늘어납니다. 교육받은 인구를 14%에서 96%까지 늘려서 지식강국, 교육대국 코리아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서 글자를 배우게 합니다. 배움의 시기를 잃어버린 장년, 노년 세대를 위해서는 문맹 퇴치 운동을 맹렬하게 전개합니다. 이승만 정권 말기에는요, 80% 이상의 국민이 글자를 읽고 쓰게 되는 5천년 역사상 처음 있는,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문자를 해독한 역사가 없습니다. 5천년 동안. 많아봐야 전 국민 가운데 5%? 많이 쳐주면 10%? 90% 이상은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와서야 비로소 96%가 학교에 가고 80% 이상이 글자를 읽는 우리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 무렵에 원로 극작가로 유명하신 신봉승 선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강원도 옥계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옥계 국민학교 6학년 2반 담임 선생님이셨답니다. 그분의 회고록을 보면요, 그 반 아이들 67명 가운데 점심 도시락을 싸왔던 아이는 6명, 7명. 한 반 아이들 가운데 10% 정도만 점심 도시락을 싸오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가난해서 점심시간에 그냥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업을 하면서 보면요,
그때 아이들이 다 입을 것이 없어서 미국 사람들이 보내준 구호 물자 가지고 그거 주워서 입었습니다. 그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체형이 크니까 옷이 제대로 맞을 리가 없습니다. 바지는 땅바닥에 끌리고 이 상의의 옷소매는 손가락까지 덮고 다 큰 외국 사람 옷을 입고 있고 도시락도 못 사와서 눈만 멀뚱멀뚱 배고파갖고 기운은 하나도 없고 머리에는 영양실조로 진물이 나고 이 벼룩 빈대가 들끓고 수업을 하다가 굶어서 너무 힘이 없는 아이들 표정을 보고 불쌍해서 창밖을 보면서 여러 번 눈물을 지었다. 이런 회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 교실이었지만 희망이 넘쳤다고 신봉승 선생은 회고합니다. 그때 우리는 배고파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국사를 가르쳤습니다. 5학년이 되면 국사 교과서인 우리나라 발달 1권을 배웁니다. 6학년으로 진급하면 우리나라 발달 2권을 배웁니다. 국사학자 황희돈 박사가 쓴 우리나라 발달은 참으로 훌륭한 교과서였습니다. 모든 내용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굶주린 나라지만 이제 일본에서 갓 되찾아갖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지만 위대한 저력을 가진 민족이다. 대한민국은 틀림없이 굉장한 국가가 될 것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자부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줄인 배를 움켜쥐고 국사를 배웠던 소년들이 30대가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의 중화학 공업 시대를 읽어내면서 민족 중흥의 새 역사를 쓰는 역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견한 일입니까? 그 시절 초등학교 선생님의 회고담입니다. 요즘 우리 교실의 풍경과는 사뭇 다릅니다. 제가 부산에서 강연을 하는데 고등학생 하나가 손 들고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왜 현대사 교과서는 요즘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는 우리나라 나쁜 점만 얘기하나요? 우리나라 그렇게 잘못됐나요? 여러분 신봉승 선생님의 회고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 때 그 어려운 시절에도요. 자부심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한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아이가 저한테 질문한 내용이 왜 역사 시간에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인 것처럼 첫 단추부터 시작돼서 모든 것이 잘못된 나라인 것처럼 저 김일성, 김정일도 탄압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어쩌자고 국민들을 탄압만 했는지 왜 나쁜 내용만 가르칩니까?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질문합니다. 과연 교육이란 게 뭐고 역사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전 국민은 초등학교에서 글자를 다 배우겠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또 다른 정책이 이승만 박사에게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50년 동안 미국 유학을 갔던 사람 숫자 다 합치면 5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집권 11년 6개월 동안 연수, 유학, 다양한 형태로 무려 2만 명을 미국에 보냅니다. 그 가난하던 시절에요. 미국 유학 갈 돈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외교 정책으로 한미동맹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또 생활비를 보장받기도 하고 이렇게 가난한 나라의 엘리트 청년들이 미국 정부의 후원을 받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가 유학 혹은 연수를 보냈던 2만 명의 인재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바로 이분, 박정희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죠. 그때는 군인이셨습니다. 박정희 군인이 준장으로 진급했을 때 미국 연수를 보내서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대해서 배우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기회를 줍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발탁이 돼서 나중에 박정희 정권 시대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신 분이 신현확 부총리이십니다. 그분이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을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50년대는 식민지에서 갓 해방되어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반도 6.25 전쟁으로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과가 날 수 없는 시대였다.
뭐 경제라는 것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야 그다음 경제 발전이라는 성과를 낼 수가 있겠죠. 기반조차가 없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과를 낼 수 없는 시대가 이승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교육시킨 아이들이 자라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주역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경제 발전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셨던 신현학 총리의 회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가리켜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역사의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원로 극작가였던 신봉승 선생의 말씀이나 경제 지도자였던 신현학 총리의 말씀이나 공통점이 있죠.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을 길러냈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사람을 잘 지휘해서 경제를 일으켰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눈에 보입니다. 고속도로를 깔았고 공장을 세우셨고 수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고속도로를 깐 사람, 공장을 세운 사람, 수출품을 만든 사람을 교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은 사람을 교육시킨 이승만의 업적 더하기 그 사람들을 잘 지휘해서 폭발적으로 경제를 시킨 박정희 업적 두 분의 공동 작품이다 라고 해석하면 정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한성감옥 시절부터 이승만 박사는요, 양반 상놈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신분 또 남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지난번 강의 때 소개해드린 것처럼 농지개혁이란 걸 했습니다. 상놈들이 양반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먹게 될 때,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될 때 저절로 차별은 없어진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가 강의 시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교육혁명을 했습니다. 자, 국민들에게 땅을 주고 교육을 시킨 것. 무슨 얘기냐면 양반들만 갖고 있던 특권을 전 국민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조선조의 양반만 갖고 있었던 것이 두 가지, 땅과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교육을 전 국민 받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국민을 양반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이승만의 개혁이 성공함으로써 차별이 철폐되었고 양반이라는 단어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옛날에 양반, 신분, 특권을 뜻하는 용어였습니다. 지금 양반이라는 단어는요, 부부싸움할 때도 씁니다. 이 양반이 왜 그래? 그런 얘기를 부부간에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제는 양반이란 말이 이 양반 저 양반,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됐습니다. 글자 그대로 보통 사람이 다 양반이 된 평등국가 대한민국을 개혁해낸 이승만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이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교육혁명, 차별을 철폐한 이 공로를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947년 대한민국 건국 1년 전에요. 이 나라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 오남 이승만 박사 이런 분들이 호주머니를 털었습니다. 나라 세우기 전에 인재를 먼저 길러내야 된다. 조선에 아주 유능한 청년 5명을 선발해갖고 우리보다 앞선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로 유학을 보냅니다. 학생 5 유학 보냈는데 공항에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들이 다 나옵니다.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다 나오셔갖고 너희들이 가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도 나라를 세운다. 우리가 세우는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인재가 돼야 된다. 이러고 장학금 줘서 유학 보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 간 나라. 거기가 어디냐면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2번째 실시하면서 국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경제개발 계획에 성공하면 우리가 아시아에 아주 잘 사는 저 나라보다 더 잘 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저건 공약이 아니라 사탕발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포퓰리즘이다. 저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아니 가난한 한국이 어떻게 저 잘 사는 나라보다 더 발전할 수가 있느냐. 그 나라가 어디냐면요. 불쌍한 한국을 위해서 체육관, 서울에 장충 체육관을 지어준 나라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준은 파키스탄에 유학 가서 배우고 필리핀보다 잘 살게 된다고 말했다가 말도 안 되는 아주 꿈 같은 소리라고 비판을 받았던 수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파키스탄과 필리핀을 비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섰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한국은 발전했고 파키스탄, 필리핀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 나라들은요. 국회를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파키스탄이나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지주입니다. 땅을 가진 지주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큰 배지도 달 수가 있는 것이죠.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고 국가를 위한 국회가 되었다면 당연히 토지개혁을 해서 전 국민 먹고 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도 필리핀도 파키스탄도 국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에는 이승만이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국회를 압박까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독재자라고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이 양반과 지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소장농, 상놈을 위한 법이 되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이 그렇게 국회를 눌렀기 때문에 한국은 토지개혁을 했고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반면에 파키스탄, 필리핀은 민주주의 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그대로 존중했어요. 그 나라의 법을 보면요. 최근까지도 땅을 가진 지주는 세금을 면제한다. 땅이 없는 일반 농민들은 세금까지 내야 한다.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면 일반 백성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일까요? 요즘은 그래서 지주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뒤집으면 국회민주주의입니다. 국회가 국회의원 본인, 지주, 많이 가진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느냐, 아니면 정말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느냐. 우리 시대의 대한민국에도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또 한 나라는 인도입니다. 화면에 인도의 12대 대통령 압둘 칼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아주 전 국민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맨 밑바닥 아주 어려운 불가촉 천민이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불가촉 천민들을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서 열심히 도와줬어요. 압둘 칼람 대통령이 그 목사님들을 대통령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의 차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양반 상놈 차별이 없어졌습니까? 아니, 한국 너네들도 양반 상놈 차별이 아주 인도처럼 극심했는데 우리 카스트 제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우리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되는 일이 없는데 한국은 어떻게 그게 다 없어졌느냐. 인도 대통령의 부러움이고 동시에 배우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인도에는 지금도 시골에 가면 불가촉 천민, 영어로 말하면 untouchable입니다. 만질 수 없는, 불가, 안 된다는 뜻이죠. 촉감, 촉각, 만진다는 뜻입니다. 만질 수도 없는 천민, 만지면 재수가 없어지고 부정타는. 그래서 상대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만지기만 해도 아주 내가 더러워지는, 그렇게 천대받고 있는 사람이 무려 1억 7천만에 달합니다. 불가촉 천민은 지금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에다가 목걸이를 하는데 옹이 그릇 같은 것을 매달고 다닙니다. 인도는 비포장도로가 많고 먼지가 많이 나요. 걷다 보면 가래가 생겨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침을 많이 뱉습니다. 그런데 불가촉 천민이요, 만지기만 해도 부정 타는데
만약 불가촉 천민이 땅에다가 침을 뱉으면 그 땅 전체가 다 저주를 받아갖고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불가촉 천민은 목에다가 그릇을 딱 달아갖고 침을 요 그릇에만 뱉습니다. 엉덩이는 꼬리가 달렸어요. 불가촉 천민이 땅을 밟으면 땅이 부정타게 되죠. 그래서 걸어가면서 자기가 찍는 발자국을 엉덩이에 꼬리처럼 매단 빗자루로 발자국을 지워가면서 걸어갑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생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무려 1억 7천만에 달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양반 상놈 제도가 있었지만 그 양반만 갖고 있는 땅과 교육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준 건국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차별을 철폐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하고 비교해보죠. 한국 아이들의 서재에 가보면 위인전 목록 가운데 링컨, 간디 어느 집에나 있습니다. 간디는 어떤 사람이냐? 물론 그분이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지만 그 인도를 식민 통치했던 영국이 인도 사람들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저 불가촉 천민들 너무 불쌍하지 않냐? 그러니까 인도 의회를 만들 때 불가촉 천민의 일정 수의 의석을 할당해라. 불가촉 천민도 국회의원을 내서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 식민 통치하던 영국이 인도 자치의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불가촉 천민이라는 의석을 할당합니다. 그때 전 세계가 존경하는 위대한 마하트마 간디가 힌두교의 풍습에 의하면 카스 제도라는 게 있는데 왜 인도의 전통을 무시하냐 이러고 실제로 단식 투쟁을 합니다. 똑같이 신분 해방, 인간 해방의 선구자로 전 세계적 존경을 받는 분이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선포한 게 1863년, 노예 해방령을 선포하고 100년이 지난 1963년에 미국 흑인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7%입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은 100년이 지나도록 93%의 흑인이 투표조차 할 수 없었던 불완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링컨이 흑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다든지 교육을 시켰다든지 흑인들에게 땅을 분배해서 먹고 살게 해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노예 해방에 비판적인 역사가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노예를 해방시킨 건 위대한 업적입니다만은 그냥 해방만 시켜놓고 일자리를 안 줘갖고요. 먹고 살 대책이 없어서 미국 남부 지역의 노예들이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서 공장 노동자가 됩니다. 문제는 남부의 노예로 살 때보다 북부의 공장 노동자가 된 다음에 더 가난해지고 비참해진 흑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워싱턴에 가보면 링컨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링컨 대통령이 딱 앉아있는 동상이 있어요. 그 위에 링컨의 업적을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노예 해방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말은 거기 없어요. 링컨의 업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니온, 미국 연방을 지켜낸 분. 이게 미국 역사학과의 공통적 판단입니다. 노예 해방 자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 남북전쟁을 치르면서까지 남과 북으로 분단될 뻔했던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 연방을 지켜낸, 그래서 그 분단됐으면 미국이 지금처럼 강대국이 안 됐겠죠. 연방을 지켜냈기 때문에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이것이 미국 역사가들의 공통적인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그 사람들도 링컨의 노예 해방이 여러 가지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지금도 미국에 흑인 폭동, 인종차별 문제가 아주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다면 링컨의 노예 해방은 투표권도 안 줬고 땅이나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해 준 것도 아니고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정책은 농지개혁으로 먹고 살 땅을 줬고요. 교육혁명으로 상놈 여자들까지 다 학교 가서 배울 수 있게 만들었고요. 또 대한민국 건국할 때부터 1948년부터 100% 양반 상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었습니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인간 해방의 선구자인 이승만은 독재자라고 낙인이 찍혀 있고 그냥 노예를 해방시킨다. 물론 위대한 업적이지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불완전했던 링컨은 아주 노예를 해방한 대단한 영웅으로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을 사랑하고 차별을 철폐했던 상놈 여자들까지 먹고 살 길을 마련해주고 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만들었던 인간 해방의 선구자가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수많은 차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